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은 이란의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에게 수여됐습니다만 모하마디는 불법 시위 혐의로 수감돼 있어서 11월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반여성적인 종교 정권이라서 구속과 석방이 반복되는 삶이었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고 정의와 소신의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구금 중에도 책을 써서 인권과 자유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와 생명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 나르게스는 페르시아어로 수선화라고 하는데요. 봄이 되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수선화처럼 혹독한 시대에 평범한 세상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수잔 보일이 부르는 I Dreamed a Dream 들으시고요. 오늘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화재에 대한 이야기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hope was high and life worth living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That God would be forgiving Then I was young and unafraid When dreams were made and used and wasted There was no ransom to be paid No song unsung tasted But the tigers come at night With their voices soft as thunder As they tear your hopes apart And they turn your dream to shame 열한 시에 만나는 라디오 초대석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아파트 화재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매년 30명이 넘고 300명 이상의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있다는데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 화재 사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서도원의 티타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소방 분야 최고의 전문가시죠. 서울시립대학교 윤명호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새벽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는데요. 아빠가 아이를 살리고 숨진 그런 사건이 이어졌죠. 어제는 또 경기도 군포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한 분이 숨졌는데 말이죠. 이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부터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불이 났고 어떻게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일부 이제 밝혀지고 있긴 한데요. 제일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집에 정식으로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네. 노숙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담배꽁초를 버려놓고 거기에서 불이 나서 상층부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난 그 자체의 과정은 좀 이례적이긴 한데 네. 그러나 역시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는데요. 담배꽁초로 인한 불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크게 피해가 이어질 정도로 뭔가 제대로 대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불이 빠르게 번진 이유가 필로티 구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예. 사실은 어떤 건축물보다도 네. 아파트라는 거는 각 세대별로 기본적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화재가 굉장히 대단히 느리게 전파됩니다. 예. 그럼으로써 피난할 시간도 생기는 거고요. 단지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그 필로티 쪽에 있는 이 발코니 네. 발코니 부분으로 불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필로티 구조라는 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통상 그 필로티 지금 용어로 따지면은 필로티라기보다는 발코니라는 용어가 맞는 거고요. 예. 필로티라 하면 보통 그 층에는 기둥만 있고 예. 그 상층부의 층이 있고 예. 뭐 이런 식의 형태를 필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의 문제점은 통상 우리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 네. 사실상 그 발코니 구조를 주로 필로티라고 얘기를 하죠.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만으로 그렇죠. 설치하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개방형 구조.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옆으로 바로 번지지는 않게 이제 절대 안 구조가 되죠. 예. 구획이 딱 젖어 있습니다. 그게 근데 발코니 쪽으로 나왔을 경우에 불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재는 옆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수직으로 번지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위로. 네.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틈새가 있을 때는 무조건 수직으로 전파되는 것이고 네. 또 그 틈새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 창을 통해서 예. 화염이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 위층으로 번지고 예. 대개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내부 경로는 수직 관통부 예. 그리고 외부 경로는 지금 말씀드린 발코니 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두 명의 사망자가 났는데요. 한 분은 이제 떨어져서 돌아가셨고 맞아요. 또 한 분은 화재가 난 데 장소보다 훨씬 높은 데서 네.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직으로 굉장히 빠르게 연기나 불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방화문 얘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방화문 문제는 그건 열어놔야 되는 건지 닫아놔야 되는 건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우선 되는 건지. 정리를 좀 해보면 예. 대개 방화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예. 하나는 현관문 주로 방화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들어가는 현관문. 또 하나는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복도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는 곳. 예. 그것으로 통하는 곳에도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크게 문 하나가 이제 설치돼 있죠. 예. 보통 열려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문 하나가 주로 계단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로 우리가 방화문 얘기하면 앞서 말한 현관문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예. 계단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엘리베이터 홀로 들어가는 문을 주로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이 열려 있으면 열기류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계단 타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또는 아파트 샤프트 그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타고 올라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방화문 중에 어떤 거라도 열리면 치명적인데 예. 이 부분이 사실은 거의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피난할 때 네. 우리 집에서 불이 났어도 피난할 땐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피난해야 되는데 네. 현관문을 열어놓고 피난했을 때 현관문 밑에 붙어있는 도어 스토퍼가 예. 자동으로 내려와서 버텨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화문은 이렇게 우리 현관문까지 집어넣었을 땐 3개 그리고 통상적으로 수직 부분을 보호하는 2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들이 화재 안전과 관련된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와 관련해서 대응법이나 우려 다양한 고민 있으실 수 있는데요. 관련한 의견 유료 문자 50원 샵 051이나 유튜브 또는 TBS 앱 통해서 주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이 방화문을 닫아버리면 네. 방화문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대피한 다음에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화문 밖에 있는 사람과 아니요. 그래서 예. 어차피 스윙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또 손에서 놓으면 다치는 것이고 근데 그 위에 도어 클로저가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인데 예. 그것도 참 지금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답답한데 이 도어 클로저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거의 고장 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방화문이 열려 있는 방화문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안 닫히는 것이고 예. 닫혀 있는 거는 결국 사람이 쓰기 불편하니까 벽돌을 고여서라도 열어놓거든요. 예. 결국 방화문이 있으나마나한 방화문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이 큰 그 위험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방화문을 어디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 다 있지만 네. 그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비상시에 작동하도록 그런 시스템이나 관리가 이제 안 돼 있는 게 이제 문제군요.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법을 지키는 건 중요한데 네. 법이 있는 한은 도덕이 아니니까 법은 준법 동기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안 지키면 벌금을 물거나 네. 벌칙이 있어야죠. 뭐 벌칙이 있어야죠. 네. 근데 이 방화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화재 사고가 난 이후에 그 관리 부실을 이유로 네. 그렇게 벌칙을 주거나 뭐 한 게 거의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대로 검토를 해서 법이 있으면 이 건물 관리 과정을 전 과정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죠. 좀 더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 그렇군요. 자, 그 화재 안전 교육이 가능해야 되지만 사실 벌칙이 없는 규정이라는 거는 지켜지기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스프링클러라고 나왔거든요. 네네. 도봉구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 스프링클러는 굉장히 강력한 소방 시스템이고 네. 또 제대로 설치가 됐을 때는 사실은 통상 아파트에서 한 10개 정도가 작동해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하면 2개나 3개만 작동해도 약 99%의 불을 끄는 걸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제대로 관리가 돼서 제대로 터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과거에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는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물론이고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100층짜리에도. 네. 있으면 좋지만 예.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지은 지 20, 30년 된 아파트에 다시 스프링클러 부착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화재 안전 규정을 잘 지키고 또 안전 시스템 구축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의무는 아닌 거죠 지금. 신축에서는 의무입니다. 신축에서는 신축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강력한 스프링클러 법을 가지고 있어서 네. 6층 이상만 넘으면 예.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부착하도록 돼 있어요. 예. 뭐 지금은 뭐 무조건 다 붙여야죠. 근데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소방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죠. 소급은 아니죠. 그런 건 네. 아니죠. 6층 이상.
그러면 복도식 아파트가 네. 그 일반 계단식 아파트보다 불이 더 빠르게 퍼지나요? 그것도 이제 참 어려운 게요. 예. 복도식 아파트라 그러면 사실 바깥에 유리창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공기에 노출되는 걸 복도식 아파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랬죠. 옛날에. 우린 날도 춥고 바람도 세니까 한쪽에 유리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 복도식 아파트가 원래 아파트 설계할 때 안전성과는 굉장히 다른 경향을 보여서 예. 그 복도를 타고 예. 열과 연기가 맹렬히 확산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위험한 복도에 거죠. 창문이 없다면 그냥 바깥에 훨씬 노출된 낫죠. 거니까. 훨씬 낫죠. 예. 네, 훨씬 낫죠. 아, 불과 연기의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밖으로 다 나오면.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완책 또는 지원책 가능한 게 있을까요?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 지금 화재 보험들 가입하잖아요. 네. 그럼 보험을 좀 차등화를 시켜서 현실적으로 보험 보상이 가능토록 보험 액수를 높이는 대신에 네. 이제 보험사에서 나와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에도 분명히 안전 진단을 하고 예. 위험을 경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러면 대개 모든 나라들이 다 보험료 내느니 안전 조치 취한다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제가 보고 있으면 그렇지 이 방화문이 그렇게 된 아파트나 그렇게 되지 않은 아파트나 보험료에 큰 차이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또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별로 지적받지 않고 네.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할 때 예. 이 아파트가 재난에 대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어떤 거래상의 유분리와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는 거죠. 네. 기둥이 튼튼하냐 마냐 하는 것은 재난과 관련한 구조안전 진단을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네. 또 소방 시스템은 소방 검사나 소방 그 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 이 건축 쪽에 있는 방화 방제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방화문 같은 것들이. 네.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규제에 대한 불편감이 있다 하더라도 좀 국가적인 고려를 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네요. 네, 노후된 아파트 특히 지금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게 이제 방금 사회적 합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그런 네네. 인식이 강하면은 서로 소방 방제 시스템이 잘 됐는지 서로 체크하고 그럼요. 이런 관행이 생기면 많이 달라지겠네요. 더군다나 부동산 중개사도 이제 우리는 자격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를 꾸미는 데 있어서도 법정 기간 내에 제대로 진단을 받은 건물인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예. 대한 건물 이력을 서류를 첨부하고 확인하도록 하면 그게 오히려 이 올바르게 거래될 수 있는 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니까 뭐 다들 모르잖아요. 우리 아파트 살고 네. 있으면서도. 내 집에 화재 보험을 들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안전 진단을 하나요?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보험 받나요? 그렇죠. 가입을 받나요, 그냥? 거의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 불날 사람한 집에 그 화재 보험 들여주는 거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부분인데 열심히 체크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네. 아시겠지만 화재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확률이 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정도 확률쯤이야 하고 이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 부분은 보완돼야 됩니다. 분명히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 국가 행정과 함께 보험제도 측면에 이 발전이 좀 필요해요. 예. 조사에 따르면은 아파트 화재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로 인한 거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음식 조리하다가 뭐 불을 방치한다든지 담배꽁초 같은 데서 발화된다든지 뭐 하는 등등인데요. 2위가 누전으로 나와 있어요. 1위가 부주의고 2위가 누전이다. 그러니까 누전 화재는 어떻습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자연히 이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데 그 전선이 벽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20년 30년 살다 보면 누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느 날 불이 나면은 재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불이 안 나면 재수가 여러 좋은 거고. 가지가 있어요. 그 누전이라고 해도 예.
사실은 누전에 의한 사고는 역사적으로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기 대림이나 토스터나 스토브 같은 데서는 오히려 화재 잘 안 나잖아요. 예. 예전엔 맨날 그런 거에서 화재 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기, 전기 제품은 굉장히 안전성이 올라갔고 예. 또 고장나도 고쳐 쓰지 않고 새 거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안전도가 올라갔는데 단지 뭐냐면 옛날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옛날에는 용량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막 늘어난 거죠. 또 디지털 기기들이 많아져서 여기저기서 충전하고 꼽아 쓰고 그래서 그러한 그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누전이나 전기화재 위험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인 경우에 뭐 한 얼마마다 전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전기가 옥랩에서는 주인 책임이니까 한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 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점검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주기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네요. 네. 어느 정도인지. 아니 저희 프로그램 OPD가요. 네네. 아버님 댁에 30년 만에 전기 점검을 했대요. 그랬더니 곧 화재가 날 정도로 네. 뭐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니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료로 되는 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면 예. 점검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누전 화재 하니까 쿠팡 물류센터 화재 생각이 예, 나거든요. 예. 2021년 6월에 났는데 그때 3만 8천 평의 6층 건물이 전소가 되고 그렇죠. 예. 직원들은 다 무사히 빠져나오는데 소방대원 한 분이 돌아가셨고.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사건들 보면은 이런 상당히 철저하게 체크되고 관리되는 건물일 것 같다 싶은데 이런 화재가 나요? 나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네. 그 우리가 이 모든 재난은 중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누전 말씀하셨지만 일단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걸로는 어렵기 때문에 발생이 됐다는 시나리오 하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2중 3중으로 취하더군요. 네. 이 자물쇠가 연달아서 다 풀렸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시스템의 신뢰성에. 그래서 누전된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누전과 달리 아크 화재라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고주파에 의해 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 화재를 최소화를 시켜야 되지만 기술적으로 그게 100% 커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화재가 난 다음엔 바로 스프링클러로 끄든 예.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이나 방화문이 작동하든 이 모든 시스템들이 다 건강하고 완전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때도 보면 말이죠. 쿠팡 사고를 보면은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 관리업체 직원들이 이게 평소 같은 오작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상벨을 6번이나 꺼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일종의 인재인 측면도 그게 있는 거죠. 왜 답답하냐면요. 네. 쿠팡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CCTV가 설치돼 있어요. 네. CCTV하고 화재 감지기를 연동을 시키면 감지기가 운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CCTV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진짜 화재가 맞는지 아닌지 예. 현장까지 가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CCTV 따로 감지기 따로 예. 그래서 감지기가 오면 현장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식의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호에 대해서.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크고 작은 화재들 나는 거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가장 이런 게 지금 가장 고쳐져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게 한두 가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저희 그 가장 급한 마음은 네. 사실은 재산 피해는 아무리 커도 예. 돈으로 커버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죽으면 이거는 사실은 그 건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물인 거죠. 네. 그리고 충분히 지금 기술로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피난로, 네. 대피로 예. 어떤 재난이 나더라도 특히 어떤 화재가 나더라도
대피로는 생명 공간으로서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대피로를 보호시켜야 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 법적인 조치나 또 일반인들의 관심이나 모든 게 가장 부족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 뭐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화재가 나도 우리 아파트의 계단실에는 절대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는다 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예.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네. 법대로만 하더라도 소방의 재현 시스템을 이제 스모크 컨트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고 네. 방화문 관리 좀 제대로 하면 네. 거의 절대로 안 들어가요. 열도 안 들어가고. 예. 그리고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개방될 수 있도록 해주고. 옥상으로 가는 문 뭐 잠궈 놓는 경우 많죠. 많죠. 또 CCTV를 설치해서 상황 판단해서 네. 만약에 열기류가 찼을 때는 피난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비상방송할 수 있고 뭐 이런 몇 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네. 사람은 안 죽는데 예. 사고가 난 곳에 가서 보면 바로 이 피난로가 항상 실패하는 공간이 되고 네. 그리고 돌아보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전부 다 가장 중요한 피난 통로를 예.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네. 피난로 정말 중요하군요. 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네네네. 화재와 관련해서 이런 거는 꼭 알고 계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그 디지털 기기나 전자기기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컨센트 여러 가지 많이 꼽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그러다 보면 그런 구석구석 별로 관리를 안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로봇 청소기도 안 들어가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먼지와 그런 그 전기 기구들이 뭉쳐진 곳에서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네. 먼지에 불이 잘 붙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기 스파크로. 청소를 할 때는 네. 위생상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 화재 위험을 배제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화재 취약한 부분 이를테면 부엌 상부에 기름때가 묻어 있지 않은지 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선이 얽혀 있는 곳에 먼지가 있지 않은지 네. 그리고 또 바로 그 발코니에 예. 너무 많이 짐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써도 위험도는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명호 교수님이 화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27분인데요. 켈리 클락슨이 부르는 스트롱거 들으시고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ou know the bed feels warmer sleeping here alone. You know I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You think you got the best of me, think you've had the last laugh, bet you think that everything good is gone. Think you left me broken down, think that I'll come running back. Baby, you don't know me 'cause you're dead wrong.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a fighter. Footsteps even lighter. Doesn't mean I'm over 'cause you're g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ronger. Just me, myself, and I.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a fighter. Footsteps even lighter. Doesn't mean I'm over, 'cause you're g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ronger. Just me, myself, and I.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ronger. Just me, myself, and I.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I'm alone.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1분 정보센터입니다. 화재 때문에 주의할 곳이 있습니다. 창경국로 성균관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해화동 로터리 쪽으로 해화동 로터리 부근에서 건물 화재가 났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 2가 21-9번지입니다. 오전 10시 54분경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요. 현재 진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하위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5분경 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태고요. 11시 10분경 초기 진화는 완료된 상태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대교 건너는데 사고 났습니다. 강북에서 강남 방면이고요.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 남아있고요. 다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차가 많은 상태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서강대교 부근 4차로 공사하고 있으니까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6분을 기해서 일본 도야마현 혼슈 도야마 북북서쪽 83km 지역에 규모 5.5의 지진 발생을 발표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똘똘한 경제 지식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김보람 교수의 브랜딩 인사이트. 네, 살만한 세상 2부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보람 교수의 브랜딩 인사이트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브랜딩 커뮤니티와 팬덤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숙명여자. 받으십시오. 네, 2024년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일전에 제가 마케팅이라는 단어와 비견해서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람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이자 전략이 브랜딩이고, 브랜딩이라는 걸 해야만 내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으로 확장되면 그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앞으로는 마케팅이라는 용어만큼이나 네. 저는 브랜딩이라는 용어도 점차 친숙해지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때문에 제가 새로 설립한 컨설팅 펌도 뭐 법인명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상호의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제가 전략 컨설팅을 늘 하면서 이 브랜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청취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네. 이 코너의 이름도 브랜딩 인사이트라고 제작진분들이랑 협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브랜딩 이야기를 오늘도 이어가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브랜딩. 친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브랜드라는 단어가 익숙하기는 하고 네. 브랜드를 이제 알리는 행위인 브랜딩은 이제 표현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기업이라는 곳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랜딩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팬덤을 형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브랜딩의 목적입니다. 아, 요즘 팬덤으로 다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더라고요. 네, 정말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팬덤을 구축하는 것이 그 관건이고 그것이 바로 브랜딩의 목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품이든 혹은 뭐 서비스든 사람까지도 브랜드라는 건 팬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또 이 팬들이 브랜드의 성장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일반적인 고객 뭐 100명, 10,000명 이런 거보다 네, 쉽게 얘기하면 단골을 만든다는 그런 옛날 개념하고도 조금 비슷한 거 정확하세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뭐 100명의 고객보다는 10명의 단골 또 10명의 단골보다는 1명의 찐팬이 네.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통용되는 이야기죠. 아, 찐팬. 네. 찐팬이 단골보다 훨씬 센 거죠. 그렇죠. 네. 네. 자기 주머니 탈탈 털어서 쫓아다니면서 다 해주고. 뭐 요새 뭐 유명한 뭐 가수다 그러면 뭐 관련 굿즈 사고 네, 뭐 덕질을 한다라고 예.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찐팬이고 이렇게 팬들이 늘어나야 브랜드라는 건 대체 가능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브랜딩에 성공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브랜딩의 목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를 고객으로, 고객을 단골로, 단골을 팬으로 형성하는 일종의 퍼널의 과정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하나는 팬덤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오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커뮤니티라고 하면 팬클럽 같은 거네요. 그렇죠. 팬클럽 같은 거 팬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김보람 교수님이 뭐 빵집을 냈다. 김보람 빵집 팬클럽. 뭐 이런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네. 커뮤니티와 팬. 예. 그 브랜드가 대체 불가능해지려면 그 고객의 충성심이 엄청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 팬덤이라는 건 충성심이랑 연결된 건데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큰 범위에 전체 대중을 의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브랜드를 좋아해주는 타겟을 좁혀서 단 몇십 명의 팬을 만드는 데 힘써도 충분하다. 근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10,000명의 소비자보다 100명의 팬이 더 큰 위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네. 예. 그 아이돌 또는 스타 배우 가수한테만 팬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브랜드에도 그 팬덤이 엄청 중요하다. 네네. 세상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일반 전자제품이나 네네. 뭐 하다못해 무슨 식당, 음식 이런 것도 네. 팬덤이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어떤 모든 분야, 사람뿐만 아니라 브랜드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팬덤이 동네 단골집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팬이 형성되는 과정이고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때 이미 마음속에 어떠한 인식을 형성하고 있고 브랜딩을 통해서 그 요소로 인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뭐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팬심으로 성공한 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그 샤오미 아, 네.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애플이라는. 네, 맞습니다. 싸구려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네, 여기는 이제 팬클럽, 이 팬덤의 이름도 있죠. 미펀이라고 하는데요. 샤오미는 이렇게 팬을 바탕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 샤오미의 최대 경쟁력은 이러한 디지털 커뮤니티에 기반한 팬덤으로 볼 수 있죠. 샤오미 팬들을 미펀이라고 부르는. 네, 맞습니다. 예, 미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미펀들 공식 커뮤니티에서 미펀이라고 하는 그 샤오미의 이런 사용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그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것은 바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실제 이 브랜드사도 여기에서 남겨진 피드백이나 의견들을 실제 제품 개발이 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네. 또 그렇게 업데이트된 것들이 나의 의견이 반영되면 이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네.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팬덤과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휴대폰 같은 이 전자제품 엄청나게 경쟁이 심한 분야인데요. 예. 유독 샤오미가 이렇게 팬덤이 잘 형성되게 된 그 방법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커뮤니티를 네. 잘 활용하고 있다. 네. 예, 라는 부분이에요. 아, 거기 오면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네네. 답변도 잘 해주고. 네,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 형성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 안에서 소속감과 어떠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가 좋냐면 이렇게 긍정적 소속감이 생겨버리면 매일 그 커뮤니티를 방문하게 돼 있어요. 아, 네. 예, 이걸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방금 전에 뭐 브랜드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S사를 말씀드렸지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렇겠네요. 국내의 K-팝 예. 엔터테인먼트. 왜냐하면 아이돌은 팬덤이 있고 또 그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팬클럽에 소속된 팬들은 우리 같은 팬클럽이다라는 걸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고 그 안에서 굉장한 어떤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기획사는 이 팬덤을 관리하기 위해서 팬클럽을 관리해주고 그렇죠. 또 팬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팬덤 플랫폼들도 많이 있고요. 결국 팬덤 이꼴 커뮤니티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뭐 브랜드사,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스포츠 구단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서비스, 제품 모두 다 팬덤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브랜딩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커뮤니티 만드는 외에 또 브랜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좀 기업들로 예시를 들어보면 뭐 이미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니까 제가 이름은 한 번씩 언급을 해볼게요. 뭐 네. 세계적 뭐 글로벌 브랜드 파워 1위 애플을 네. 포함해서 뭐 스타벅스나 아마존이나 뭐 나이키나 뭐 국내에는 뭐 삼성 같은 네.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은 소위 카테고리 챔피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창조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곳들을 말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어떠한 영역들, 뭐 그것이 생산이어도 좋고요, 뭐 어떠한 기술적인 특허여도 좋고요, 판매 방식이어도 좋고요, 특징이 있는 건데요. 5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특정 분야에서 최초이거나 네. 최고이거나 네. 최대거나 네. 최신이거나 네. 혹은 유일합니다. 네. 예, 이걸 카테고리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차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화. 네. 내가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최초다. 네.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최고다. 네. 우리 브랜드가 최대다. 네. 우리 브랜드가 최신이다. 혹은 유일하다. 네. 라는 거죠. 이렇게 차별화를 하는 것이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네.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네. 또 팬덤을 구축하고 그리고 차별화를 하는 것이 말씀드린 조금 브랜딩을 하는 다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업이 네. 내가 기업이 크든 작든 간에 예. 우리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네. 아이덴티티를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예.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우리 상표를 네네. 우리 제품이나 예. 그러면은 괴리가 생기면은 그건 실패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네. 말씀하신 브랜드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브랜드사가 고객들한테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냐? 우리 브랜드는 무엇이냐라는 거고 그런데 브랜드사가 전달하고 싶은 것과 달리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보통 브랜드의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브랜드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대중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브랜드 이미지가 서로 간에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접점을 점점점 줄여가는 과정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바로 브랜드사와 고객들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간극을 점점 줄여가면서 일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럼 뭐 우리 기업은 자연 보호를 열심히 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다. 그런 것도 다 그런 일환이죠. 그럼요. 그게 바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이자 철학이자 컨셉인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자연 보호, 환경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뭐 기업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파타고니아라고 네. 아마 소비자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청취자분들께서 미국의 의류업체. 예, 맞습니다. 이 피사의 네. 대표적인 핵심 가치가 바로 지구를 보호하자라는 네. 거거든요. 환경보호적인 측면이죠. 네. 요즘 같은 좀 자본주의 시대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는 ESG라고 라고 해서 사회, governance라고 해서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것이 ESG인데 기업 활동에 있어서 앞으로 점차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에서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는 가치 있는 소비를 하길 원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환경과 사회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에 돈을 쓰는 트렌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P사의 친환경 마케팅이 MZ세대의 열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만 밀리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나 여의도 부근으로만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나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이렇게 구간으로만 긴 구간의 정체가 풀리면서 구간으로만 속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반대쪽 일산 쪽으로는 현재 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간이 수월해진 상태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 전 구간 좋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은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만 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여전히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막히고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지금 의류업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여행업 이쪽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세계에 어딜 가든지 이 회사를 이용한다. 그런 것들도 있고, 네. 팬덤도 생기고. 맞습니다. 네. 그 뭐 상호를 딱 한 번만 언급을 해보면 뭐 에어비앤비를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A 회사가 나오면서 어떠한 여행의 관광의 트렌드가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여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여행지를 어떠한 직접 살아보라고 하는 어떤 문화를 즐기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 여행의 가치가 제시된 건데 이렇게 현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고 또 그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드린 거고 또 여기에도 또 친환경이라는 게 들어가요. 어떠한 그런 친환경적인 숙소를 제공한다던가 또 A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대여해줘서 자전거를 타고서 이런 환경보호에 기여를 하라라는 어떠한 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얘기한 게 결국 이 A사의 가치, 이러한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팬덤이 형성된 거고 이 팬덤을 가지고 있는 팬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 줬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마련을 해서 뭐 정보를 공유하고 이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지역 사회에 좀 이렇게 기여를 하는 캠페인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과 관광에서 새로운 시장을 아예 만들어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문화를 선도한다라는 거예요. 브랜드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건 대단한데 말이죠. 근데 지금 세계 최고의 사례들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 주시니까 네. 정말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지금 막 장사를 시작했다. 네. 회사를 하나 차렸다. 예. 아니면 차릴 거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먼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럴 수 그런 있죠. 분들한테는 어떻게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 가게 내가 뭐 새롭게 매장을 열었다 동네라고 하면 그 오프라인이라는 건 결국 오프라인에는 매장은 사실상 지역 기반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국에서 누군가가 찾아온다라는 걸 바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을 정할 때 네. 전국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내 동네 위주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매장에 들릴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홍보를 예. 해야만 해요. 오프라인 매장 그렇죠? 예, 오프라인 매장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이다라는 거는 어떠한 지역의 한계점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국구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 몰에 들어와서 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거고 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라디오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늘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사회적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근거. 예, 예. 이 사회적 근거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리뷰죠. 네, 그러니까 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리뷰를 남김으로 인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좋고 괜찮은지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리뷰를 통해서 좋다라는 걸 알리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달아주는 리뷰. 네. 이 사회적 근거를 꾸준히 쌓는 것. 예. 이게 바로 팬덤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번 구매한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이용을 하고 나서 나 이거 한 달 이용해봤는데 너무 좋다라고 한 달 후에 후기를 남길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재구매를 하면 네. 또 이런 스토어에서는 나 이거 샀는데 또 재구매를 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이 뭐냐. 일반적인 소비자가 고객이 됐었고 재구매를 했다라는 건 단골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예. 이렇게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는 단골을 늘리셔라 네. 라고 하는 게 제가 이러한 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너무 많은 타겟을 가지고 내 제품을 알리려고 욕심내는 게 아니라 예. 내 가게에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화 다른 매장과 비교해서 우리 매장만이 줄 수 있는 차별화 네. 서비스를 예. 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네. 그 고객은 또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 예. 다음에 방문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돼 있거든요. 예.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결국에는 단골을 형성하는 거고 내가 단골이 자발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끌어오게 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형성되면 결국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가보면 말이죠. 예. 뭐 식당이라든가 뭐 어떤 가게라든가 가보면 그 주인이나 네. 직원이 하는 태도, 네. 그 작은 말 한마디, 예. 뭐 약간의 그 친절이나 불친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좌우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덤덤하게 돌아서서 나오지만 네. 다시 올 필요가 없는 집이다. 정확하거든요. 아니면 이 집은 아주 정성이 있네. 네. 그럼 다시 가고 싶어지고. 작은 감동. 예. 예. 그런데 또 온라인상에서는 예. 이 리뷰가 많은 집, 네, 맞습니다. 리뷰가 많은 그런 매장을 찾아 들어가게 돼요. 결국에는 온라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근거는 리뷰이기 때문이에요. 예. 네, 그래서 리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평점을 주고 후기를 달아줬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오프라인 매장, 가게에서의 그런 고객 대응이 결국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CS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CS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하는 것이고 네. CS, 고객 대응에서 한번 마음이 상해서 돌아선 고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을 이탈하지 않고 기존에 우리 제품을 구매해줬던 사람들을 재구매하게 해주는 것, 마케팅으로 전문 용어로는 CRM 마케팅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보람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드립니다. 내일. 자,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